자, 이번 시간은 부진정 연대채무 공부하겠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쭉 봤습니다. 앞에서 효력 측면에서 봐보면 이게 대외적 효력 측면에서 보면 연대채무랑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런데 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야. 그 말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이게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들, 이것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어. 그게 변대공상이다. 변대공상.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 변제, 대물, 변제, 공탁, 그리고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도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아. 그렇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 이게 756조 3항. 756조 3항은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했을 때 그때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인정된다. 그래서 구상권이 인정돼. 앞에서 우리 분할 체험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반 원칙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 원칙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부진정 연대채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대공상만 절대적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닌 거지. 인정되지 않는데 요거를 또 다 외우고 있으면 너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외우시면 된다? 변대공상만 외워. 이 말이에요. 그리고 418조 2항.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인정되지 않아. 연대채무에서 418조 2항이 뭐냐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가 가지는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랬었죠. 부담 부분에 한해서. 그런 게 여기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426조. 우리 변제하기 전에 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사후 통지, 두 번의 통지를 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인정되지 않아. 다 연대채무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을 때 이때 구상권이 어떻게 절대적 효력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다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한 부분은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고 만약에 소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했을 때 여기는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미리 여기서 봐버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용자 책임에서 본 판례의 내용인데 예를 좀 봐보세요. 갑이 피해자. 그런데 을이 가해자. 그런데 여기에 병이 사용자. 이런 관계 있어요. 그런데 을이 만약에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해자도 조금 더 주의를 했더라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30% 과실상계를 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사용자한테는 700만 원만 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액 채무자, 만약에 을이 300만 원만 만약에 변제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700만 원 채무로 남겠죠. 그런데 그 부담 부분을 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절대적 효력이 생길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이다. 500만 원을 변제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500만 원이 남겠죠. 1000만 원에서. 그런데 그 300 빼고 나머지 여기서도 얼마? 200만 원만. 200만 원만 절대적 효력이 있어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용자가 만약에 300만 원을 변제했어. 그러면 이게 700에서 300 뺀 400만 원으로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00, 700으로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느냐, 소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범위가 달라진다 이 말인 거죠. 만약에 우리 1000만 원 다 갚아버렸어. 그러면 그냥 소멸하는 거죠. 네. 그 얘기다. 그건 좀 이따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 교재에서 부진정연대 채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전부급부물을 부담하는데 이게 연대 채무가 아닌 거 이걸 부진정연대 채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신 것처럼 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되죠. 즉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리고 구상권 이건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절구 없어.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가 성립하는 것들 쭉 봤는데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효력에서 대외적 효력 이건 연대 채무랑 똑같죠. 불가금 채무도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줬으니까 똑같고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1인에 관한 사유와 관련해서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거 변대공상만 그래. 변대공상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 효력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상계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다수설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판례가 아니다 막 그랬었는데 2010년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절대적 효력을 상계에 대해서도 인정했죠. 상계 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418조 2항이 여기에 이 유추주공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일부 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요거를 두 개로 판례로 나눠서 해놨는데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 아까 우리 피용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의 문제예요. 여기 뭐 중개보조원 나왔는데 중개보조원이 피용자예요. 그랬을 때 절대적 효력이 생기는 부분은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소멸하는 부분이 그거 제하고 남은 거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소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대로 절대적 효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판례 잘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상계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런데 상계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상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한다. 네.
그 밑에 거 받고 나머지 상대적 효력이 있는데 상대적 효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렇지만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죠. 이행 청구, 채무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무 면제 등등 다 채권자의 청구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시험 문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우려면 한두 끝도 없죠. 변대 공상만 절대적 효력이야. 나머지는 상대적 효력이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사용자 책임에서는 인정해줘.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구상을 인정해 왔다는 것이다. 부담 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 변제하고 나면 통지 같은 거 필요하죠. 연대채무에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걸 유추 적용할 건 아니야. 유추 적용할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부분과 구상권 나와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구상권은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서 공동면책을 얻게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이거 아까 우리 연대채무에서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보시면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데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피용자와 함께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제3자와 결국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근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 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손해를 배상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갑이 피해자, 그다음에 을병이 공동불법행위자.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인 경우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에 손해배상 채무가 생겼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병은 한편 회사 일을 하다 그렇게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정이 사용자가 되죠. 정은 사용자 책임. 근데 사용자와 피용자는 결국 또 부진정연대채무다 그랬죠. 결국 셋이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봤더니 어쨌거나 연대자가 들어가면 전부 부분을 부담하니까 어떤 한 사람한테 다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제일 돈 있는 사용자한테 청구를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변제를 한 거예요. 다 변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쨌거나 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정은 야 내놔 구상권. 너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을한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는 을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만약에 과실 비율이 1대1이다 그러면 각자 500만 원씩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갚았어. 그러면 을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다. 1,000만 원 내놔 그러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병한테 1,000만 원 내놔. 그리고 병은 다시 을한테 또 5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구상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을한테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됐죠.
그다음에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 채무는 이거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분할 채무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 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을 때 그때는 부진정 연대 관계로 범위 상당하다는 것인 거죠. 그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는 1인을 위한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가 나와 있는데 수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 채무자와 연대할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고 이게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한테까지 부담보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진정 연대 채무자를 위한 어떤 보증인이 있을 때 우리 피해자, 채권자는 보증인한테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변제하고 나서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보증인한테까지는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채무 가겠습니다. 보증채무가 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채권자, 채무자 만약에 채권자가 그 을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런데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또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웠어. 그래서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계약을 이렇게 맺었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그러면 이 말인 거죠.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보증채무로서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지는 것을 보증채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무가 있다.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계약,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때 주채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없어도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런 특성이 있다. 일단 부종성은 뭐냐?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채무가 있는 거죠.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채무가 있다. 주인과 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과 종은 우리 춘향이와 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춘향전에 춘향이가 없으면 향단이도 없어요. 춘향이가 있어야 향단이도 있는 거지.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채무가 있다고.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없어. 부종성은 부가 부착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종은 종인데 쫓아가는 성질이야. 그래서 종은 주인을 쫓아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춘향이가 그네 타러 가니까 향단이도 따라가죠. 예, 그런 것까지. 그게 이제 수반성까지.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보충성은 아까 우리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이행하는 거잖아요. 보충성. 다만, 이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먼저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안 줄 때 보증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보증인이 최고 검색의 향변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최고 검색의 향변권은 우리가 좀 듣기도 했는데 최고의 향변권은 먼저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주면 나한테 달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색의 항변권은 먼저 주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라. 근데 그 집에서 못 받으면 나한테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연대채무 공부했는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성질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어. 근데 다만 이 화살표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사실 부동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죠. 독립성이 있어. 근데 완전 독립돼 있던가요? 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이 있죠. 뭐 사강이라고 하지 말고 열강이라고 해보자고요. 그 열강들이 누구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끼워줄까요? 일본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끼어서 어쨌거나 막 우리가 좀 종속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독립성은 부정성과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독립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다. 근데 부정성의 전제하에 독립성이 있는 거죠. 다른 다수당자의 채권관계들은 독립성이 강해. 근데 이제 이 보증채무는 부정성이 강한데 독립성의 성질도 있어.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동일성. 동일성은 뭐냐면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주채무자가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이행할게 한 거니까 동일성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것도 채무, 보증인도 채무. 그러니까 둘 다 채무자야. 둘 다 채무자인데 원래 돈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이 주채무자. 그다음에 보증인도 채무자. 채무자는 채무자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독립성.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우리가 민총에서 공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채권의 시효 기간은 원칙이 10년이에요. 근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채무는 5년이에요. 그 외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질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동성, 수반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대항 요건은 주채권에 관해서만 구비하면 족하다. 그래서 채권 양도 시 보증인이 통지하거나 보증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보증채무 끝나면 채권 양도 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얘기입니다. 주채권과 분리해서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요거는 이 그림이 좀 복잡해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채권자, 을이 주채무자, 그리고 병이 보증인 이렇게 있는데 주채무, 보증채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만약에 정한테 양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채권 양도를 했어. 채권 양도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계약이 있으면 되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하고 이렇게 양도가 있으면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증채무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관계가 되는 거죠. 됐죠? 다만 이제 주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분명히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갑인데 갑자기 채권 양도는 둘이서 하는 거예요. 갑과 정이 둘이서 하는 거다. 그런데 갑과 정이 갑자기 채권 양도해가지고 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을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을도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정이 을한테 대항할 수 있으려면 그 내가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갑이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 또는 을이 갑이나 정한테 승낙을 해줘야 돼. 통지 승낙 요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통지 승낙을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보증인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 말인 거죠. 보증인한테 할 수는 없어 이 말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채권과 분리해서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무효야. 종은 항상 주인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주인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종을 떼놓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날 때 은밀히 둘이만 만나고 싶대. 그러면 이 아주 쫄병 떼놓고 갈 수가 있어요. 향단이는 너는 그냥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혼자만 갈 수 있죠. 다만 종은 항상 주인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걔는 소멸해버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떼놓고 나 혼자 어디 갈래요 하는 건 안 된다. 종은 항상 주인한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지 종만 따로 떼가지고 양도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향단이가 저 방자 만나러 갈래요. 춘향이 너는 혼자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인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채무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보증계약 일단 여기서 보시면 보증계약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이 주채무가 있는데 그 주채무가 장래의 채무라도 상관없고 조건부 채무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주채무가 있는 걸 전제로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다만 이 보증계약을 할 때 이게 사실 보증은 잘 안 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하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증인의 자격 제한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 일반인 경우에 없어. 근데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증인은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고 변제 자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됐어.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다만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봐보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봐보시면 보증의 방식에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안 돼 라고 한다. 또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때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돼.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에 따른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보증을 할 때는 이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되니까 얘는 요식행위다라고 한다. 구두계약으로는 안 돼. 이게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우리 민법에 이런 게 없었는데 보증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증 서는 것 때문에 폐가망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좀 더 제한을 한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서명은 예를 들면 강양원 같으면 강양원 사인할 거 아니에요. 강양원 사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해야지. 근데 기명날인은 뭐냐면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행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대행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계약의 성립에서 우리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을 때 앞서서 보신 것처럼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료여야 돼. 그런데 변제 자력이 없게 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죠. 보증인을 지명할 때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타담보의 제공 그랬는데 타담보의 제공은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채권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통지 의무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보시고 보증인의 자격은 제한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로 해두시고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채무 내용으로 바로 가시면 보증채무 내용 그랬는데 이게 보증채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동일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동일성이 있어.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을 보증하느냐. 일단 429도 1항에서 원래 주채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 이 내용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외우지는 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을 보증채무에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채무는 없는데 보증채무에다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독립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독립성 때문에 인정된다. 한편 목적 형태상의 부동성이 나와 있는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의 형태보다 중한 때는 중은 무겁다는 거죠. 그때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주채무 한도로 감축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그때는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행기가 연장됐을 때 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됐다. 그러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주채무가 X였다가 이게 채무가 Y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 주채무가 없어진 거잖아요. 보증채무도 없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게 상실된 게 아니고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 감경된 것에 불과해. 주채무가 내용이 좀 줄어든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축소 감경된 주채무 내용에 따라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보시고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런 특성이 있다. 원래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있어. 그래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같은 거죠. 그런데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가 보증채무보다 반대는 없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주채무가 더 커야지. 같거나 반대는 안 된다. 그래서 무거우면 또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범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성. 보증채무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증채무의 이행치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의 건은 별도로 부담을 한다. 보증채무 자체를 이행치를 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보증 한도의 건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외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대외적 기록과 관련해서 채권자 이행청과 보증인의 이행이 나와 있는데 보증인의 부정성에 기한 항변권 문제가 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게 주채무자가 뭔가 항변할 게 있어. 그러면 보증인도 그거 가지고 항변할 수 있어. 주채무자가 항변 포기를 해도 그게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어. 하는데 만약에 주채무의 무효 취소, 동시행관계, 변제의 미도의 기한 위에 소멸시 항변 같은 주채무자의 항변이 있어. 그러면 그걸 보증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이 말인 거죠. 주채무자가 항변 포기를 했어. 그게 보증인의 효력이 없다고. 그런 내용으로서 주채무자가 시효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요건 이제 우리 소멸시효편에서 민법총칙 소멸시효편에서 좀 더 보시게 됩니다. 이간까지 봐보시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데 보증채무의 부동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게 되죠. 종은 주인 따라간다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해버렸어. 그럼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내가 책임질게 보증인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가 나와 있는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채권자가 상계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죠. 각 채권자를 주채무자, 병, 보증인, 주채무가 있고 보증채무가 있어요. 만약에 주채무가 1,000만 원 채무가 있다 그러면 보증채무도 그냥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동일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채무자한테 반대로 뭐 700만 원의 반대 채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야 이거 퉁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300만 원 되겠네. 그리고 여기도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공부를 할 건데 만약에 보증인이 반대 채권을 갖고 있어요. 보증인이 만약에 8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상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연대채무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418조 2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증채무에서는 아예 그게 원래 주채무자 거잖아요. 이거 부담 부분이 전체가 다인 거지. 이거를 누구도 할 수 있다? 보증인이 야 주채무자가 반대 채권 갖고 있으니까 상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이행의 거절. 채무이행의 거절은 일단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이라고 했는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구만 행사할 수 있느냐? 주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있는 동안은 뭐 할 수 있다? 행사는 못하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 못 줘 라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보증인의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437조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주채무자한테 먼저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보증인에게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보증인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라. 이게 최고의 항변권이에요. 또 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해라. 주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해라 하는 게 검색의 항변권이다. 두 개의 항변권 중에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그냥 같이 붙여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는 이런 걸 이제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연대보증일 때는 그걸 못해. 그런데 채권자도 그런 걸 다 아니까 보증인을 세울 때는 연대보증 계약을 맺지 그냥 일반 보증, 보통의 보증 계약을 맺지는 않죠. 그래서 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변권 공부했는데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뭐가 있다?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그랬죠. 연기적 항변권 그러면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그때까지면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이 있었죠. 우리 상속인이 한정 승인했을 때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갖고 나머지는 영원히 못 줘라고 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연대보증에서 그래. 또 한 가지가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때.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봐보시면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 최고검색의 항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변제 자력이 있어야 돼. 근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변제 자력이 없잖아요.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집행이 용이해야 되는데 주채무자가 만약에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 뭐 집행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없어.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행방불명이 됐을 때. 또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 항변권을 포기한 때에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의 이행 청구와 보증인의 이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럼 보증인이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증인이 항변권을 가지는데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과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이 있다. 거기에 주채무자의 항변권 가지고 보증인이 항변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다. 이 말인 거죠. 연대보증에서는 그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것도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채무자한테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게 절대적 효력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 다 효력이 있어. 그런데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효력이다. 그 말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 효력이 있어. 그게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들. 변대공상이 그렇다고. 우리 앞에서 부진정연대체에서 변대공상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 얘기다. 그러면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40조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일단 이거 봐보겠습니다.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이렇게 있는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효 중단을 시킨 거예요. 참고로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승이라고 외울 건데 청구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승인이 있다. 이것들이 시효가 중단됐어. 그러면 169조에서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놨어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근데 이때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해. 그 원칙대로 가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만 시효가 중단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인은 돈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이렇게 보증인이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440조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됐던 거예요. 이 판례가 민법 총칙에서 나올 건데 여기서 봐보시면 참고로 이게 은행에서 돈 빌려준 경우에요. 채권자가 은행이야. 근데 은행이 돈 빌려주는 것은 장사하려고 빌려준 거죠. 근데 상사시효는 시효기간이 5년이다라고 했습니다. 5년인데 그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10년으로 늘어나 버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데 채권자가 돈 받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채권자가 돈 받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매우 어려워. 근데 5년 금방 후딱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판결을 받아서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시효기간이 다 없어지고 다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이거는 또 후딱 지나갈 수 있죠. 판결을 받아두면 좀 길게 10년간 이제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이 없도록 주채무자를 딱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시효기간이 5년이었어요. 근데 시효 중단되면서 얘도 10년으로 늘어나느냐 이건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주채무가 5년이었다가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어. 그런데 보증채무까지 그렇게 늘어날 것은 아니다. 시효 중단되는 건 맞지만 이 말인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봐주십니다.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다라고 했죠. 이걸 한번 봐보세요. 판례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5년짜리인데 은행에 돈 빌려줘서 판결을 받았어.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10년으로 늘어나요. 10년으로 늘어나. 그리고 이제 시효 중단이 됐는데 아까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시효가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169조 원칙.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당사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는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시효가 중단됐어. 그러면 여기서만 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지. 주채무자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보증인한테 시효 중단 해놨으니까 좀 안전하네. 그래서 넉넉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주채무가 소멸해버렸어. 근데 보증채무는 아직 시효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소멸하는 것은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부종성은 아까 그랬잖아요. 있어야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춘향이가 있어야 향단이가 있다고. 춘향이가 없으면 향단이도 없어. 이렇게 된다. 춘향이가 있어야 향단이도 있다. 네, 이 말이죠. 시간상 이 구상관계까지 이번 시간에 다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두고 나머지 책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은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요걸 아까 암기법을 깜빡 잊고 지나가는데 동독보수부예요. 동독보수부 이렇게 좀 외워두자. 동독보수부 그랬는데 동독보수부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게 보증채무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동독보수부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독일이 통일을 했잖아요. 서독과 동독이. 근데 아시다시피 동독이 공산권에 있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죠. 통일하고 보니까 동독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그 정부 기구로 건설교통부처럼 동독을 보수하는 부를 둔 거지. 동독보수부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요. 됐죠?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암기법으로. 네.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독립한 채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멸시효 기간은 다 별도로 결정된다. 다만 이제 우리 보신 것처럼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이게 연대채무에서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연대채무에서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라고 한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 거는 맞는데 독립국가인 건 맞는데 열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완전한 독립성이 있는 건 아니지.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 아무리 큰 뭐 중국도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동일성이 있어. 그 다음에 부종성이 있는데 부종성은 이 붙어서 쫓아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주채무가 소멸돼 버렸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밑줄 그어서 볼 건 아니고 뜻만 알면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반성은 이게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증인에 대한 채권만 이전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춘향이에 가면 향단이도 따라간다고. 근데 향단이만 따로 처분하는 거, 이전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그런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과 관련해서 주채권 이전에 관해서 구비하면 족하고 보증채권에 관해서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라는 약정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충성은 최고검사의 항변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성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안 주면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그런 거 아니다. 보증인한테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 네.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 다만 보증인이 최고검사의 항변권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보증계약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보증계약은 이게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으로 하는 것이다.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적 형태로는 안 돼. 네, 이렇게 하죠. 됐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봐보자면,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거기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주채무자는 제3자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나 강박해서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된다. 제3자의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무상편무, 낙성, 요식의 계약이 되는데 요식 계약이다. 그런데 이것은 보증인의 서명이 필요한 거야. 근데 보증인의 서명은 이게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기명은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라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요 판례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지. 24년도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사 여부와 관련해서 좀 좁혀서 보자. 라고 했습니다. 좀 좁혀서 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좀 시간이, 이제 옛날에 나오고 지금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지금은 좀 엄격하게 해놔서 저 판례의 필요성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주채무가 있어야 보증채무가 성립하죠. 그런데 그 주채무가 장래의 채무여도 된다. 근데 이제 근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근보증은 다음 시간에 더 볼 겁니다. 채무계획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된다. 채무계획을 서면으로 특정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분.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증계약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자와 보증인이 되죠.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닌 거지. 그런데 이제 보증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 제한이 없는데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을 때 그때는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 조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민법에 없는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서는 3년 이렇게 해놨다.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내용. 이게 보증채무의 급부 내용은 동일성이 있죠. 그래서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 한다.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어야 돼.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보증채무의 범위에서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주채무보다 보증채무가 더 무거울 수는 없어. 그래서 더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네, 주채무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다만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를 연장해 준 거. 이거는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부종성과 관련해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주채무의 목적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당초의 주채무는 경계로 인해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본래 채무가 X인데 그게 Y로 바꿔졌어. 바꾸는 걸 경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보증채무도 없어지는 거지 말인 거죠. 근데 동일성이 상실된 게 아니고
주체의 부담 내용이 축소 감경된 거예요. 그러면 그 축소 감경된 형태로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C가 나와 있고요. C번 보시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 채무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예. 이행기를 연장해 줬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인 거죠. 예. 그리고 연대 보증인의 보증 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채권법은 계약 자유가 원칙이에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간다. 그 다음에 우리 보증채무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리고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 따로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 독립된 채무인 점에서 그런 게 인정된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효력에서 채권자 이행 청구. 근데 이걸 꼭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다만 보증인은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최고금액의 항변권을 가질 뿐인 거지. 그런데 우리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보충성에 기한 항변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종성에 기한 권리가 있다. 그런 것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뭐 사례를 외울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겠네. 주채무의 무효 취소, 동시행관계, 변제, 변제기 미도의 기한 후에 소멸시 항변 등 이런 것들을 주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을 건데 보증인도 주장할 수 있어. 그리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어. 그러면 보증인도 채무를 계속 부담하느냐. 근데 보증인은 이미 보증 채무는 주채무의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부종성 때문에 보증 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 시효 소멸 이후로 보증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놨죠. 특별한 사정을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지금 밑줄 안 갔잖아요. 그다음에 주채무자 상계권의 행사. 이 얘기는 뭐 다 본 거니까 가시면 되겠고. 다만 근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상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어. 그 말이다. 그다음에 채무이행의 거절. 취소권, 해제권이 있는 동안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보증인이 행사할 수는 없다. 주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보충성의 기한 권리, 최고금액의 항변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연대보증에서는 그런 거 없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과 관련해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부종성 때문에 다 절대적 효력이야.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해. 그리고 주채무에 관한 채권 양도 및 채무 인수. 요거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양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대항 요건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갖추면 돼. 보증인에게 별도로 대항 요건을 또 갖출 필요는 없어. 요거는 뭐냐면 주채무에 관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보증인. 이거는 또 채무 인수편에 가셔서 보실 것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주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했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채무자가 바뀌어. 근데 보증인 입장에서는 을을 보고 보증을 썼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바뀌었는데 계속 채무를 부담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보증 채무는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승낙한다면 그게 괜찮아. 그러면
보증채무를 부담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이거 많이 나와요. 아까 보셨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한테 효력이 있어. 그런데 그게 단기 소멸시효이다가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됐어. 그런데 보증채무도 그렇게 되느냐?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 그래서 상사시효였기 때문에 그냥 5년을 유지한다. 이 말인 것이다. 440조 보시고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원래는 상대적 효력. 그런데 변대공상은 절대적 효력이 된다. 근데 이제 요거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보증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됐어. 그랬을 때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채무가 소멸시효만으로 소멸해버렸어. 그러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건 부종성 때문에 이 말인 거죠. 됐고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기로 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구상관계는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